네, 마스터님 먼저 월요일이니까 또 지난주 시장에 대해서 복귀 말씀해 주셔야 되겠죠? 네, 지난주 시장 복귀하고 네. 이번 주 시장 전망 이슈들을 제가 체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PPT 자료를 좋습니다. 좀 보실게요. 자, 앵커님께서 지금 CNBC 뉴스 소개를 해주셨는데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새벽에 6시부터 7시 사이에 어, 아침 브리핑 올려드리는 기사하고 동일한 기사를 지금 올려주셨습니다. 시장의 이목은 다 똑같습니다. FOMC 얘기를 지금 잠깐 좀 해보겠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 4시입니다. 새벽 4시에 FOMC 발표가 있죠. 금리 결정이 있고요. 이번 주에 주요 지표라고 해서 제가 위에 체크를 좀 해놨는데요. 금리 결정하고 FOMC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자, 4시에서 4시 반 사이에 굉장히 큰 변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올해 마지막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점도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점도표도 공개가 될 것이고 파월이 직접적으로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오늘 제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 아무래도 이제 수요일하고 목요일 날 우리 해왕 전문가님께서도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FOMC가 이번 주에는 그냥 핫 이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계의 모든 눈이 여기에 쏠려 있다라고 그냥 생각을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전 포인트는 그거죠. 일단은 테이퍼링 속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11월과 12월은 기존대로 가고 있는데 예상은 지금 1, 2, 3월이죠. 1, 2, 3월에 기존에 150에서 300으로 2배 올릴 것인가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것이고, 2배 올린다라고 하는 건 내년 3월에 테이퍼링을 끝내겠다. 기존에 내년 6월에 끝내겠다라는 테이퍼링을 내년 3월에 끝내겠다. 그런 겁니까? 금리 인상은 굉장히 더 가속도가 될 것이고, 금리 인상은 지금 2번에서 3번 정도 예상을 하는데요. 일단 3월에 끝난다라고 하면, 테이퍼링이 3월에 끝난다라고 하면 4월, 5월에는 바로 금리 인상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는 최소한 2번입니다. 최소한 2번 금리 인상이 된다. 금리 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뭐 하나의 이슈기는 한데 0.25% 정도 2번 일단 예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테이퍼링을 빠르게 끝낸다라고 하면 그래서 이번 주 주요 지표하고 목요일 새벽 4시 FOMC 관전 포인트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리 인상이 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뭐 미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일단은 제가 히스토리에 대해서 저번 주에 설명을 드렸는데, 금리 인상이 발표가 되고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이 되는 그 시점까지는 주가는, 증시는 일단 조금 오르는 경향이 있다. 마지막 볼 곳이라고 제가 설명을 좀 드렸죠. 그리고 금리 인상 후에는 급격도로 시장이 하방 경직성을 나타낼 것이다. 이게 일단 히스토리고요. 자, 저번 주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1982년도 이후에 최고치로 뽑았습니다. 자, 전년 대비고요. 전년 대비해서 지금 예측이 6.8%였는데 발표가 6.8%로 됐고, 자, 전월 대비입니다. 전월 대비해서 예측이 0.7%였는데 지금 발표가 0.8%로 됐습니다. 제가 이거 라이브로 저도 이제 방송을 하면서 지켜봤는데, 저는 사실은 처음에 예측보다 높을 것이다라고 일단은 그렇게 봤어요. 왜냐하면 미국장 나스닥을 포함한 3대 지표 S&P 나스닥, 미니다우뿐만이 아니고 골드까지 굉장히 상방으로 치솟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발표는 일단 예측과 동일하게 됐다라는 거고, 사실 이게 굉장히 뭐라고 표현할까요? 조금 웃긴 현상이거든요.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나 생산자 물가지수나 다른 지표들이 견딜 수 있을 만한, 물론 이제 견딜 수 있을 만한 그런 범위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인플레이션이 높아진다라는 그 예상 속에서 실질적으로 발표가 굉장히 높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장이 내려가지 않고 시장이 상방으로 계속적으로 뻗는 이런 아이러니한 모습을 일단은 보였다는 건데,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오지만 제가 방송 중에도 여러분들한테 채팅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렇게 높이 나오는데 지표가 이렇게 높이 나오는데 왜 계속적으로 상방을 치는지에 대해서 미국장이 제가 채팅창으로 굉장히 좀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결론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여러 가지 기사와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는데 시장은 이미 이 정도 발표, 이 정도 예측을 하고 이 정도가 실질적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지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방송에서 7.2%까지 봤습니다. 7.2%까지 치솟을 것이다 라는 예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11월 10일 거를 보면 지금 6.2%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게 어떤 그 선을 한계를 넘게 되면 이게 서프라이즈죠. 6.2%가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2021년에 6%대가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6%대를 찍었죠. 이때 시장이 굉장히 많은 하락을 했고, 자, 한 번 예방주사를 맞았던 거예요. 11월 달에 예방주사를 맞아서 12월 달은 7.2%까지 예측을 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측과 발표가 6.8%로 동일하게 나왔고, 그 전날 굉장히 조금 뭐라고 할까요? 그 웃은 재밌는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바이든이 갑자기 인터뷰를 했죠. 예, 갑자기 인터뷰를 해서 물가지수가 높게 나올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갑자기 했습니다. 바이든이.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예방주사를 좀 맞았고 예측과 같게 갔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은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시장 참여자들은 그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금 시장이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장이 굉장히 높이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 이제 실제로 실전 매매나 이런 거를 할 때 지표값에 중점을 두지 마시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표가 좋게 나온다. 그래서 나스닥이 무조건 위로 올라간다. 이런 것은 명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표값은 여러분들이 큰 그림, 기본적 분석을 하실 때 그때만 일단 참고를 하시면 되고, 어느 때 무슨 요일날 어떤 시간에 어떤 중요한 지표가 있으니 이때는 매매를 굉장히 삼가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조심하게 하거나 이런 정도로 여러분께서 활용을 하셔야지 지표값에 대응을 해서 지표값으로 이 시장을 판단하시면 안 된다라는 게 지난주 소비자 물가지수를 통해서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크게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자, 이번 주 이슈를 좀 잠깐 볼게요. 미국 부채 한도 협상 상원 통과를 했습니다. 지금 11월 말과 12월 중순까지의 이슈 중에 제가 뽑아놓은 것들이 디폴트도 하나 있었죠. 디폴트는 뭐 가지 않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일단 디폴트 사태는 없는 걸로 여러분들이 그냥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린플레이션이라는 용어를 제가 조금 소개를 해드릴 텐데, 그린하고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입니다. 제가 노란톡에 매일 올려드리는 아침 브리핑은 해외 경제 뉴스, 해외 증시 상황뿐만이 아니고 국내 뉴스도 제가 브리핑을 해드리는데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우리나라 한국의 이제 대기업들이죠. 대기업들은 무조건 태양광 설치를 해야 됩니다. 요즘에 탄소 중립, 뭐 태양광 해서 공해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잖아요. 네, 그린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일단은 생겨난 것 같은데요. 이게 뭐냐면, 자, 알루미늄이나 리튬이나 마그네슘 이런 것들을 쓰지 않으려고 하죠. 이제는 탄소 중립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친환경적이라고 일컬어지는 전기차나 아니면 탈원전으로 인해서 어떤 에너지 자원을 우리가 공급하기 위해서는 태양광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전기차나 태양광 같은 시설이 알루미늄이나 이런 마그네슘, 구리 같은,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친환경을 목적으로 이런 것들의 공급을 줄이는데, 친환경의 어떤 제조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대표적으로 알루미늄, 리튬, 마그네슘 일단 말씀을 드리는데요.
공급은 작아지고 친환경을 위해서 이런 수요는 폭발을 하죠. 자, 공급과 수요가 두 가지 전부 가격 폭등을 이루게 하는 것, 이거를 그린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나왔고, 사실 이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 소개를 시켜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이제 탄소 중립이 뭐 지금뿐만이 아니고요. 지금뿐만이 아니고 나아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이런 가격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현상이 앞으로 좀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해서 제가 오늘 처음 설명을 드리는데 앞으로 좀 종종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이슈고요. 자, 인플레이션은 일단 당분간 지속될 듯 보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인플레이션 두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수요견인 인플레이션과 공급견인 인플레이션이 있다. 수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컨트롤을 할 수는 있습니다. 통화량 정책으로 일단은 수요 인플레이션은 컨트롤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공급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공급견인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자재나 특히나 이제 원유 가격이 굉장히 조금 높아졌기 때문에 어떻게 컨트롤을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인플레이션은 당분간 지속될 듯 하고요. 요거를 제가 이제 중국 시장의 다변화라는 걸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한 중국의 중장기 성장을 제약하는 구조적 리스크 요인에 대한 평가 보고서라는 거를 제가 짤막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리 이제 미국 시장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여러분 대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 그리고 제조업 중심에 대한 수출 그리고 수입이 굉장히 조금 많기 때문에 중국 시장을 지금 조금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좀 있어요. 중국이 지금 안 좋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자, 성장세가 둔화되는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한국은행 보고서에서 일단 얘기를 하고 있고요. 최근 겁니다, 여러분. 자, 조금 제가 읽어드릴게요. 최근 헝다 사태, 전력난, 고강도 방역 정책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 밑에 거를 사실은 좀 보셔야 됩니다. 자, 제가 모든 지표, 거의 모든 지표는 지금 부진이라고 계속적으로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자, 중요한 건 이건데요. 부동산에 관한 문제 제가 짚어드린 적이 있죠. 여기 밑에 보시면 기업 규제 강화 등이 성장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기업 규제에 관한 것은 제가 저번 주에 디디추싱이라는 회사를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뉴욕 거래소에 상장이 됐었는데 지난 6월에 상장이 됐는데 중국의 규제 때문에 중국 당국의 규제 때문에 자진 상폐를 했다라는 뉴스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기업 규제 강화 등이 성장의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외 여건들이 좀 안 좋아졌고요. 주요 경제 지표 보시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저번 주였죠. 인민은행입니다. 중국의 국책은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국의 인민은행이 12월 15일입니다. 지준율이라고 하죠. 지급 준비율입니다. 지급 준비율을 0.5% 인하한다고 발표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지준율 같은 경우에 지급 준비율 같은 경우에 제가 짤막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은행이 어느 정도의 금액은 꼭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지급 준비금이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행에다 예금을 해요. 한 1억 정도 예금을 한다라고 하면 은행의 주 수입이 뭔가요? 이자인데 이자 수입이거든요. 자, 우리가 은행에다가 한 1억 정도를 맡기면 은행은 예를 들면 9천만 원 정도를 기업에 대출로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달이 이제 기업도 은행에 이자를 주고 사실은 이 이자 부분이 기업 대출의 이자 부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은행의 주 수입원입니다. 그래서 은행은 한 1억 정도의 예금이 있다라고 하면 9천만 원 정도를 우리 기업에게 대출로서 뿌려주고 1,000만 원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왜죠? 내가 이 은행에다가 예금을 맡겼는데 오늘 당장 돈이 필요해. 그러면 내가 100만 원 뽑아달라, 500만 원 뽑아달라 은행에다 요구를 해야 되죠. 그러면 은행은 그 현금을 은행 금고 안에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지급준비금이고 지급준비율입니다. 자, 근데 지급준비율을 0.5% 인하하였다라는 뉴스는 뭐냐면 무슨 뜻이냐면
은행에서 갖고 있어야 되는 이 지급 준비금을 시장에다 뿌렸다는 얘기예요. 예, 민간 시장에 뿌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 중국은 지금 굉장히 경제 성장률도 낮아지고 있고 내년 경제 성장률도 굉장히 좀 낮아질 전망이고요. 중국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코로나로 더 어려워졌는데 원유값 상승,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굉장히 더 어려운 지금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통화량을 늘려야 됩니다. 유동성 공급을 해야 됩니다. 미국처럼 유동성 공급을 해야 되죠. 예, 돈을 뿌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급은행에 국책은행의 지급 준비율을 낮춰서 그 남는 돈을 시장에 뿌리고 있다라는 현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갖고 온 이유는 뭐냐면, 자, 중국의 향후 15년 동안의 경제 성장률을요, 한국은행에서는 2% 후반대에서 4% 후반대까지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자, 경제 성장률 잠깐 보면, 자, 2000년대부터 쭉 보시면요, 경제 성장률이 2006년에 2007년 10%를 훨씬 상회를 했습니다. 근데 2020년에는 지금 2%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죠. 사실상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일단은 중국의 경제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첫 번째, 계획 경제입니다. 중국은 완전한 자본주의와 완전한 시장 경제를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국 정부에 의한 계획 경제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규제가 굉장히 좀 심합니다. 기업 마음대로 뭔가 일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상황하고 뭐 비슷하게 일단은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 6, 70년대, 80년대는 인프라 구축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건설, 댐도 만들고 고속도로도 깔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경제 성장률이 높았죠. 사실 중국도 그와 같은 상황이라고 지난 한 20년 동안 그와 같은 상황이었다라고 일단은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입장이 좀 다른 건 뭐였냐면, 우리나라도 그때는 사실상 계획 경제였죠. 정부 주도하에서 계획 경제였지만 우리나라는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 체제를 기본으로 하는 그런 국가였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산당에 의한 계획 경제라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오늘 노란톡에도 오전 브리핑 때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는 이것을 중국 계획 경제에 대한 시험대라고 지금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향으로 다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뉴스가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시진핑도 각종 규제를 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일단은 나오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이슈 일단은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 중국 시장이 조금 불안해질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2021년 연말이고 2022년, 23년 중국에 대한 이슈가 사실은 미국 시장에 대한 이슈를 더 앞질를 제가 중국에 관한 얘기를 더 많이 하게 될 그런 요인이 충분히 지금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중국 시장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 중국 시장도 굉장히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